여보, 여기가 그 집이야?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 집. 그래, 들어가자. 확실하게 복수해준다고. 남편과 찾아간 집은 평창동의 대저택 앞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초인종을 울리자 가정부가 나왔고 제 이름을 밝히자 곧 두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복수하고 싶다는 사람을 만났을까요? 여기까지 용기를 내고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쓰고 나서 다시 평창동 주택 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저는 평범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뇌성마비가 있는 분이셨고 엄마는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아빠는 마트에서 물건 옮기고 정리하는 일을 하셨고 엄마는 집에서 볼펜을 조립하는 일을 하셨어요. 두 분은 충분히 경제활동도 할 수 있었고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부모님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을 보시지 못하는 엄마는 다른 기관이 남들보다 발달하신 분이에요. 냄새를 잘 맡으시고 귀가 엄청 밝으며 날씨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맞히셨습니다. 꿉꿉하니 곧 비가 오려나 보다. 엄마, 항상 궁금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맞춰? 피부에 딱 느껴져. 하루 전에 바람이 닿기만 해도 하늘에서 구름이 낄지 태양이 뜰지 알 수 있다. 치, 거짓말. 엄마가 언제 틀린 적 있냐? 없지, 항상 맞추지. 날씨뿐만 아니라 귀도 엄청 밝잖아. 그렇긴 하지. 지금 저 멀리서 뻥튀기 차가 들어오고 있다. 골목 밖에서 우회전하려는 트럭 소리가 들리는데 뻥튀기 아저씨 차야. 또 고소한 냄새가 나기도 하거든.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정말 신기해. 아빠도 자랑스러웠지만 엄마의 특기가 진짜 신기해서 항상 자랑스러워서 옆에 꼭 붙어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희 부모님이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 분들인 건 아셨는데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동네 친구들도 항상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서 부모님께 실수한 적이 거의 없답니다. 친구들 중 저를 참 많이 따라다니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저와 어울렸답니다. 그 친구는 코를 찔찔 흘려서 인중에 항상 콧물이 굳어 있었어요. 10살 때까지도 코 흘리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답니다. 미니야, 엄마랑 어디 가냐? 종식아, 너 골목 들어오면서 뻥튀기차 봤니? 봤는데. 어떻게 알았어? 역시 엄마가 맞췄네. 종식아, 엄마랑 나랑 시장 보러 가는 길이야. 넌 어딜 가니? 나도 시장에 가는 길이야. 지금 우리 쪽으로 걸어왔잖아. 산책하다가 시장 가려고. 지금 뒤를 돌아서 갈 거야. 정말 알 수 없는 애다. 종식이가 저를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긴 했지만 저는 모른 척하며 편한 친구로 지냈어요. 시장에 따라온 종식이는 저 대신 무거운 짐을 들어줬답니다. 종식이 넌 시장에서 아무것도 안 사고 우리 집만 들어주니? 깜빡하고 돈을 안 가지고 왔어. 아휴, 맨날 거짓말이네. 어서 집에 가자. 내가 들어다 줄게. 종식이는 늘 그렇게 제 주변을 맴돌며 많은 걸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스갯소리로 종식이와 나중에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답니다. 미니야, 나중에 꼭 종식이랑 결혼해라. 저렇게 널 생각해주는 걸 봐라. 얼마나 착하니. 엄마, 종식이는 친구야, 친구. 그리고 코 찔찔 흘리는 애랑 무슨 결혼을 해? 왜 귀엽잖니. 엄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사랑스럽게 생겼을 거다. 엄마 말이 맞지?
맞긴 뭐가 맞아. 틀렸거든.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중에 종식이가 네 남편이 될 거다. 엄마는 다 알아맞히는 거 알지? 말씀이 어눌한 아빠 역시도 종식이가 사윗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노력으로 저는 고생 모르고 자랐어요. 중고등학교를 무사히 나왔고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야 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버지, 나 올라갈게. 매일 전화드리고 방학 때 내려올게. 우리 딸, 서울 가서 몸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공부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알겠니? 알겠어, 엄마. 그럼 그만 가볼게요. 집을 벗어나자 종식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자. 기차역까지 바래다 줄게. 어제 인사했는데 뭐하러 왔어? 그냥 산책하다가. 넌 좋겠다. 멋들어지게 대학도 가고. 종식아, 넌 뭐 할 거야? 농사 지어야지. 부모님이 대를 이어서 농업을 하라고 하시니 다른 도리가 없네. 효자네. 그래, 바래다 줘라. 이 누님이 서울까지 올라가면 한동안 얼굴 보기 힘들 거다. 종식이는 아버지의 차를 빌려서 저를 기차역까지 바래다 줬어요. 차에서 내리자 종식이가 따라 내렸고 개찰구 앞까지 짐을 들어줬답니다. 고맙다, 종식아. 넌 항상 좋은 친구였어. 끝까지 이런 친구가 되어줘. 싫은데. 친구 그만하고 싶은데. 뭐? 되물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어떤 말을 할지 예상되었어요. 너 따라다닌 지 10년이 넘었어. 이젠 말할래. 김민희, 난 너를 사랑한다.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너 나중에 대학 마치면 나랑 결혼하자. 종식아, 너무 급발진 아니냐? 무슨 사랑 고백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자고 해. 그런가? 그럼 지금부터 내 여자 해라. 진짜 시골 총각 같네. 종식아, 미안한데 우린 친구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말이야. 난 싫다니까, 친구. 그만하자고. 애인하고 싶어. 고백은 감사했지만 종식이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미안해, 종식아. 넌 좋은 친구야. 그 이상이 될 순 없어. 나 이젠 코 안 흘려. 생긴 것도 이만하면 봐줄만 하지 않냐? 당연히 멋있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린 아기 때부터 친구였어. 우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아. 미안. 못된 계집애. 그만 갈게. 종식아, 잘 있어? 야, 다음에 내려올 때 전화해. 데리러 올 테니까. 그럼 우리 친구 계속하는 거지? 좋아, 연락할게. 그렇게 친구로 지내기로 하고 기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풀었고 같이 방을 쓰는 친구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펴고 한 번씩 대충 읽어보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수업을 처음 들으며 느낀 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널리고 널렸다는 겁니다. 제가 고향에서 공부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와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교수님 질문에 척척 대답하는 동기들을 보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배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있어서 두루두루 친해졌는데 한 남자 선배가 저에게 특별하게 대했어요. 민희야, 너 시골에서 올라왔다며? 네, 선빈 선배. 깡시골은 아니고 그래도 시내에 나가면 백화점은 있어요. 나중에 네 고향에 같이 가고 싶다. 난 서울에서 사는 게 질려버렸거든. 소음이랑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시골에서 살고 싶어. 시골이 좋긴 하지만 대학 나와서 취직하려면 서울에서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시골 가서 사는 건 포기하시고 가끔 여행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 부러지게 말도 잘하네. 얼굴도 예뻐가지고. 제가 예쁘다고요? 저도 알아요. 그래, 잘하네. 그럼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는 것도 알아? 어떻게 몰라요. 다른 선배들이 맨날 선빈 선배랑 잘해보라고 난린데. 게다가 선배가 저한테 밥을 얼마나 많이 사주신 줄 모르세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민희, 너는 어떤데?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보다 훨씬 빨개져서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답니다. 선빈 선배는 제 마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며 저를 좋아한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밝혔고 그날 선배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촌에서 올라온 저와 사귀는 걸 보니 제가 매력이 있긴 한가 봅니다. 연애와 공부를 동시에 하니 성적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적이 더 올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많이 가르쳐주다 보니 그런 거죠.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어 시골집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빠, 나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병원 좀 가봐야 할까 봐. 병원 가자. 그리고 시골집에 오빠랑 같이 내려가자. 너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정말? 그래. 남자친구가 따라가겠다고 하니 병원 가면서 아픈 게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내과로 들어갔답니다. 청진기를 대고 진찰하던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몇 번 갸웃거리더니 피식 웃으시더군요. 임신인 것 같으니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깜짝 놀랐고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임신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나 어떡해. 20살에 임신이라니. 오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애기 낳아야지. 낳아서 잘 길러야지. 민희야, 우리 이렇게 된 거 결혼하자. 정말이지?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지? 나 책임 못 진다고 했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 민희야, 오빠 못 믿어? 오빠는 어차피 너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진심으로 말이야.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대학에 복학하기로 했답니다. 육아는 오빠의 말로 시부모님이 해주실 거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빠 말을 듣고 저희 집으로 같이 내려갔어요. 제가 걱정하는 걸 알고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정류장에 내리자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렸답니다. 야, 민희야. 종식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넌 첫 학기 마치고 오면서 남자를 달고 왔냐? 아, 맞다. 인사해. 내 남자친구이자 결혼할 사람이야. 제 소개에 남자친구가 종식이에게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가워요. 저 우선빈이라고 해요.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인사는 하죠. 그런데 결혼한다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죠? 아니요. 진짜로 결혼할 겁니다. 아니, 해야만 해요. 민희가 임신했거든요. 그 말에 종식이가 대뜸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가 어째? 네가 우리 민희를 임신시켰다고? 이런 나쁜 놈을 봐나. 순진한 시골 처녀를 꼬셔서 애까지 가지게 해? 종식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오빠 놔줘. 그 손 치우라고. 민희, 너 서울에 공부하러 간 거 아니었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실망이다. 그래, 실망해. 그리고 그 손 치워. 어디서 양아치 같은 놈이랑 만나서 그 모양이 됐냐? 한심하다, 이 계집애야. 네가 신경 쓸 일 아니거든? 너랑 내가 무슨 사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화가 나서 종식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멱살을 놓아준 종식이는
저를 한번 째려보고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집안에 들어서자 아빠가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네. 우리 딸이 남자랑 같이 왔어. 거봐, 남자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 민희 너 남자친구 생겼냐? 집까지 데리고 올 만큼 가까워진 거니? 엄마, 또 맞췄구나. 맞아. 오빠, 인사드려. 우리 부모님이야. 남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아서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바르게 잘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절부터 받으세요. 우선빈이라고 합니다. 무슨 절까지. 아무튼 잘 왔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 내가 눈은 이렇지만 다른 감각은 뛰어나서 요리를 좀 해요. 잠깐 앉아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엄마는 주방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하셨고 아빠는 어색하게 앉아서 남자친구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30분 뒤 식사를 맛있게 먹고 제가 헛구역질을 하자 엄마가 긴장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너 뭐냐? 그거 입덧이지? 엄마. 이리 와봐. 배 만져보게. 엄마는 제 배에 손을 올리더니 뭐라도 느끼셨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너 임신한 거 맞지? 비싼 돈 들여서 대학 보냈더니 애를 달고 내려와? 여보, 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나 오빠랑 사귀다가 실수로 그만. 그런데 우리 벌써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휴학하고 결혼할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딸내미 곱게 키워서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사고를 치고 내려왔네. 아이고. 민희야, 너 진짜 애를 가진 거야? 오진 아니고 진짜란 말이야? 제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탓하시고 저를 때리십시오. 그래, 자네라도 두들겨 패야 속이 풀릴 것 같구만. 여보, 빗자루! 아빠는 엄마의 말씀대로 빗자루를 가져오셨어요. 엄마는 매우 정확하게 남자친구의 등짝만을 내리쳤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은 남자친구는 끝까지 참으며 허락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꼭 책임질 겁니다. 처자식을 모르는 채하는 한심한 놈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 허락해주세요. 아휴, 이게 다 뭔 일인지. 이미 엎질러준 물이니 어떻게 하겠나. 민희야, 시댁 가서 인사드리고 허락받아라. 네가 원하는 결혼해라. 그래, 민희야. 사람이 사랑하다 보면 애가 생기기도 하는 거지. 나도 네 엄마랑 너를 먼저 임신하고 나서 결혼했다.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부모님은 속이 썩었지만 그래도 결혼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남자친구와 시골길을 걸으며 데이트를 했고 막차로 서울을 올라갔어요. 남자친구 집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밝히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 임신? 선빈이 너 제정신이냐? 대학 다니다가 사고를 쳐? 이 여자는 뭐 하는 애냐? 얘, 너 뭐니? 네, 어머님. 저는 김민희라고 합니다. 오빠 대학 후배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힌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놀다가 만난 거냐? 그럼 기본 머리는 좋겠네. 집은 어디냐? 부모님은 뭐 하시고? 집은 시골이에요. 아빠는 마트 직원이시고 엄마는 집에서 볼펜 조립을 하세요. 뭐? 마트 직원의 볼펜 조립? 땅 부자인데 취미로 하시는 건가?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빠는 뇌성마비시고 엄마는 앞을 보시지 못합니다. 뭐가 어째? 시골에 별거 없는 모질한 부모의 딸이라는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우선빈,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장차 네 아빠 회사의 후계자가 될 놈이 시골 촌딱을 데리고 왔어? 그것도 부모가 성취하는 애를? 너 바보야? 어디 모자라니? 그제야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저와 결혼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그이의 따귀를 날리셨답니다. 나가! 호적을 파든지 저 여자를 치워버리든지 둘 중 하나 결정하고 돌아와! 엄마, 결혼할 거예요.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못난 놈, 어디 거지 같은 걸 달고 와서 결혼 타령이야? 야, 저 촌딱을 다시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너 진짜로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어서 내 눈에 저 계집애 치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친구도 따라 나왔고 울음이 터진 저에게 사과를 연신했습니다. 미니야,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원래는 안 그러시는데 오늘 좀 놀라셨나 봐. 다음에 다시 인사를 가게 되면 분명히 괜찮을 거야. 허락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나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더니 당장 꺼지라고 하셨어. 기준치에 맞지 않으면 날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 없으신 거야.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줘. 다음에는 꼭 허락받을 테니까. 우리 결혼은 꼭 할 거야.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자친구가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전달이 되어 반대하더라도 둘이서 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 할지 고민하는데 남자친구가 자취방을 마련해서 둘이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끝까지 시부모님을 설득하든지 다 포기하고 저와 자취방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책임지고 살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겠다며 같이 지내기로 했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고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모시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킬 수 있을 약속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안심을 시켜드렸답니다. 그런데 방세를 내고 돈이 떨어진 남자친구는 돈을 벌어오겠다며 공사장에 나갔어요. 생활할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벌어오겠다고 했답니다. 그이는 열흘이 넘도록 하루도 안 쉬고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미니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런 것 같아. 오빠 부모님은 아직 완강하게 반대하시지? 아무래도 호적을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버지 후계자가 되어서 부자로 살 수도 있었지만 미니 너와 아기랑 셋이 오순도순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마음 비우고 이렇게 살자. 대학은 나중에 여유가 되면 복학하자. 오빠만 믿을게.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그이가 시부모님을 몇 번이나 찾아가서 애원했지만 늘 거절당하고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그이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월세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홀로 집에서 공부하고 있던 중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오셨답니다. 아주 살림까지 차렸구만. 야, 너 계속 버티면 재력가의 며느리가 될 거라 믿고 버티는 거지? 앞만 발버둥 쳐도 넌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없어. 어이 아가씨, 내 아들이랑 같은 대학이라고 했지? 그럼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계산을 해봐. 아가씨가 돈 없는 내 아들과 살아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대학은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그냥 돈 몇 푼 받고 아이는 낳지 말지. 두 분은 저더러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떠나서 연락 끊어주면 돈 줄게. 어때? 솔깃하지? 싫습니다. 전 아이도 낳을 거고 오빠랑 같이 살 겁니다. 헐 빠진 것 같으니. 야, 네 부모가 시키던? 잘난 집안 아들의 애를 가졌으니 버텨서 며느리가 되라고 시켰어? 암만 이런 식으로 나와도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니들은 안 돼. 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공사장에서 평생 썩길 바라니 아니면 잘난 회사 오너가 되길 바라니. 진짜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하는 것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어머님, 저는 오빠랑 헤어질 수 없어요.
아이 낳고 저희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게 말로 해서는 들어먹질 않네. 야, 나 좀 봐봐. 고개를 들어올리자 따귀를 날리시더군요. 아프고 서러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고개 들어봐. 다시 따귀가 날아왔고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다시 고개 들어. 어머님, 아버님, 저는 정말 안 되나요?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요? 안 되지. 너 말이야, 우리가 끝까지 괴롭혀줄 거야. 피가 말라서 징발할 때까지 못 살게 굴 거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오지. 돈 받고 떠나든지 매일 괴롭게 시달리면서 살지.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많은 일들이 생겼고 슬픔의 언덕 위에 올라앉아 많은 근심과 걱정,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시부모님이 다녀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미니야, 얼굴이 왜 그래? 부은 것 같은데. 임신해서 얼굴이 부은 거야, 바보. 그런 것도 몰랐니? 오빠는 손이 왜 그래? 멍투성이잖아. 망치질하다가 실수를 해서. 별거 아니야. 난 괜찮아. 그이가 옷을 벗자 온몸에 멍자국이 보였어요. 평생 도련님, 왕자님처럼 살다가 개고생을 하니 몸이 성치 않았답니다. 그걸 보니 평생 저와 함께 살면 그 멍투성이가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떠나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말이죠. 그이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편지를 써두고 멀리 떠났습니다. 갈 곳을 미리 찾아두었는데 미혼모 시설이었어요. 당장 돈도 없었고 친정 부모님 얼굴을 뵐 용기가 없어서 미혼모 시설에서 먹고 자면서 지냈어요. 남자친구의 소식은 모르지만 아마 본가로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며 공부를 할 것이고 나중에 좋은 회사에 취직할 결심을 했어요. 미혼모 시설에서 쭉 지냈고 만삭이 되었고 병원에 가서 8시간 진통 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씩 있었고 모든 곳이 정상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의 신세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았고 희열만이 느껴졌어요.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을 때 하늘과 바다를 끌어안은 기분이었답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기로 하고 지원금을 모아서 방을 구해서 독립할 계획이었어요. 아이를 맡길 시설을 알아두었고 일자리도 시설에서 연결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몇 개월 뒤 독립하려고 준비하던 시기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네가 낳은 아들이냐? 무슨 상관이죠? 전 두 분이 바라는 대로 오빠랑 헤어졌어요. 알아. 네가 말을 잘 알아듣고 떠난 거. 우리도 잘 알아. 그런데 말이야. 확실하게 헤어지고 떠날 것이지. 왜 몰래 도망가서 내 아들을 괴롭게 만들었냐? 선빈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맞다. 네가 좋게 헤어지고 떠나기만 했어도 아마 우리 아들은 지금도 살아있었을 거다. 지금 널 실컷 혼내고 싶지만 겨우 참고 있는 게다. 오빠가 떠났다고요? 세상을 등졌단 말입니까? 어째서요? 네가 혼자 사라지고 나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우리 손에 잡혀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놈이... 됐다. 그만 말하고 싶다. 그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 예상했다면 어떻게든 버텼을 텐데 하고 생각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혀를 쩍쩍 차면서 말문을 열었어요. 이봐 민희, 자네 아들 우리가 데려가야겠네. 대를 이을 아들이 그렇게 가버렸으니 손자를 우리가 데려가 키워야겠어. 네 아들 우리가 키워야겠다. 너도 대학 복학하고 취직하려면 애가 걸림돌이라는 걸 알 거다.
그러니 애 내놓아라.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아들을 내놓으라고요? 낳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 아들을 빼앗아 가겠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을 끌어안고 절대로 제 품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씩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네 부모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 얼마 전에 작은 식당을 개업했더라. 앞이 안 보이는데도 네 애미가 요리를 잘하는 게 신기하더라. 맛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 그리고 불편한 다리로 서빙하는 네 애비도 참 열심이더라.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던데. 네 부모가 일하는 식당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쫓아내버릴지 생각 중이야. 그리고 잘근잘근 씹어주면서 끝까지 괴롭게 해줄 계획이지. 물론 네가 손자를 넘겨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게다. 그런 어불성설로 꿰려고 하지 마세요. 두 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 삶을 망가뜨리진 못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해. 뭐 급할 건 없어. 어차피 손자가 애기라서 조금 키우다가 우리가 데려가도 되니까. 네 부모와 네가 완전히 무너지면 알아서 손자가 우리 손에 넘어오겠지. 자, 어떠냐? 더러운 꼴을 보고 망가지고 손자를 줄래? 그냥 지금 줄래? 기가 막히네요. 대를 잇겠다는 이유로 내 아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당장 꺼져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우린 그럼 다음에 보자. 그렇게 될 거야. 남자친구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것도 가시지 않았는데 제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 식구들을 괴롭히겠다고 겁을 주니 넋이 나가버렸어요. 하루빨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시설에서 연결해준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맡길 곳도 연결해줘서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답니다.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일상을 지내는데 어느 날 퀵서비스로 우편물이 왔어요. 갈색 각대 봉투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어요. 안에 있는 걸 꺼내보니 사진들이었습니다. 시부모가 건물을 매입해서 부모님을 식당에서 내쫓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며 기대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당장 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아들을 안고 들어갔더니 많이 놀라셨답니다. 드디어 왔구나. 미니, 너 미혼모라며.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네가 결혼하기 전에 번듯한 식당을 얻었다. 네 아빠랑 모아둔 돈으로 마련했지. 너 시집 갈 때 주려고 했는데 그 전에 부끄럽지 않은 집안으로 보이고 싶었다. 네 결혼 자금은 빚을 내서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쫓겨났다. 바로 네 시부모 말이다. 미안해. 그런데 엄마, 나가란다고 나오면 어떡해. 네 시부모는 건물 매입할 때 우리 식당이 있는지 몰랐다고 잡아떼면서 쫓아냈다. 전 건물주는 연락도 안 되고 복덕방 아저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대. 아주 대단한 건물주가 와서 그 난리가 났다. 장사를 못하게 해도 박박 우기면서 하려는데 세입자를 구해와서 강제로 공사를 들어가더라. 조폭 같은 사람들까지 불러서 우리한테 겁을 주고 쫓아냈어. 고소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면서 자기들은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포기하고 나온 거야? 변호사 선임하려면 또 돈이 들잖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니 도움이 안 되고. 아휴, 그 사람들 참 무섭더라.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네 아들이냐? 한번 안아보자. 엄마는 처음으로 당신의 손자를 안아보셨습니다. 아빠도 안아보시곤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예쁘네. 미니야, 식당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손자를 키워보자. 넌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키우도록 할게. 엄마, 나 안 미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렇게 예쁜 손자를 보니 화도 안 난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 부모님은 식당에서 쫓겨나고 큰 빚을 지었는데 끝까지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지내기로 하고 복학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셨는데 시골이라 한번 그만둔 일자리는 다른 사람이 이미 꿰차고 있어서 쉽게 구하기 어려웠어요. 저 또한 일할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종식이가 도움의 손길을 내어줬습니다. 민희, 너 이게 뭐냐? 이게 네가 원하는 서울살이의 끝이냐? 내일부터 우리 논에 나와. 그리고 너희 부모님은 우리 옆집 딸기 농사 아저씨한테 가라고 말씀드려. 거기서 할 일이 있을 거래. 정말? 종식아, 고마워. 진짜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걸 이제 알았냐? 나 간다. 종식이 덕분에 생활비를 벌어가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는 더한 짓을 하더군요. 종식이 부모님을 만나서 논을 비싼 값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건이 저희 식구들이 마을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었던 종식이 부모님은 큰 돈을 받고 논을 팔기로 결정하시고 저희 식구들을 마을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하셨어요. 마을 주민들도 돈이라도 받았는지 하나같이 저희 식구들을 못살게 굴었답니다. 봉사와 절뚝이가 마을 물을 흐린다면서 마을에서 나가라고 시위까지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렇게 구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논 팔고 이용당했잖아.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뭐라 할 말이 없다. 네 잘못이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더 버티는 건 무리일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저 욕설을 매일 들으며 자라게 할 수 없으니 떠나야겠어. 미안하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결국 시부모가 저희 식구를 제대로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마을로 떠나서 내 식구가 지냈는데 저희가 일도 못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짓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와서 다른 마을로 떠나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파트로 가면 이런 말을 듣지 않을 텐데 그럴 돈이 없으니 그게 문제였죠. 부모님은 지쳤는지 화병이 생겼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니? 어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가정을 파탄내.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미안해, 엄마. 됐다. 이젠 지긋지긋하다. 네 아들을 시댁에 넘겨주든지 아님 네가 여길 떠나든지 해라. 더는 못 봐주겠어. 엄마, 우리도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못 산다고. 돈 많으면 다 되는 세상인데 우리가 네 시부모를 어떻게 이기니? 어서 결정해라. 엄마.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제가 떠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저는 말없이 부모님을 떠나 미혼모 센터로 돌아갔어요. 아들이 돌이 한참 지났는데 잔치도 못 해줘서 미안했고 여기저기 이사를 다녀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들을 지킬 마음으로 꿋꿋이 버텼습니다. 미혼모 센터에 갔더니 이번에는 거기서도 저를 거부하더군요. 이전 기록에 제가 난동을 피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다면서 받아줄 수 없답니다. 시부모의 힘은 도대체 어디까지 닿는 건지 진짜 사람 피를 말리더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아들을 보내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진짜 싫었습니다. 여인숙 달방을 구해서 한 달을 살았는데 돈이 없어서 큰일이었어요. 어딜 가나 시부모님의 손이 닿아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숙에서 피가 말라가고 아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시부모가 여인숙에 찾아왔습니다. 우린 네가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다 알아. 어떻게 더 힘들게 무너져 볼래? 아직 생지옥은 시작도 되지 않았어. 난 당신들에게 아이를 넘겨주지 않을 거야. 나가, 꺼지라고. 아직 고생을 덜 했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어쩌지?
넌 우리 손자를 넘겨줘야 해. 네 부모가 사인을 했어.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에 사인을 끝냈다고. 돈 몇 푼에 손자를 넘겨주네. 참 재밌는 가족이야.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잘 가라, 미니야. 네 아들은 이제 우리 집안 대를 이을 거다. 여인수간으로 정신병원 간호사들이 난입하더니 제 양팔과 양다리를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병원 차에 타게 되었고 강제 입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약을 먹으며 몽롱한 상태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참 말도 안 되고 억울할 것 같죠? 그럼 20년이 지나고 평창동 대저택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남편과 긴장을 풀었습니다. 여보, 종식아, 나 떨려. 우리 진짜 잘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집 인간들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것들이니 끝을 내자고. 20년 전에 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아들을 데려가 키운 지 1년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한 사악한 인간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잠시 후 대문이 열리며 머리카락이 하얗게 물든 시부모가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 그 누구더라? 여보, 당신은 알아보겠어? 글쎄, 낯이 익는데 기억이 안 나네. 김민희입니다. 저 누군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제 이름을 듣자 그제야 누군지 기억하더군요. 아, 우리 아들 무지개 다리 건너게 한 못된 것. 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냐? 두 분 정정하시네요. 몸이 약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당연하지. 건강을 얼마나 잘 챙기는데. 그런데 너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더라? 우리 손자가 세상 떠났을 땐 없었지? 그래, 이 마녀야. 당신들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제대로 키우지 못해 병으로 떠나보내게 했잖아. 원래 몸이 약했거든? 네가 잘못 키워서 잘못 낳아서 그 모양이었던 거야. 끝까지 사악하구나. 난 당신들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3년을 살고 나와서 아들이 떠난 걸 뒤늦게 알았어. 그리고 당신들은 살던 집을 팔고 사라져버렸고. 그래, 그랬지. 우릴 찾는데 20년이나 걸린 거냐? 참 한심하다. 야, 네가 정신병원에 간 건 네 부모를 탓해야지. 왜 우리한테 하소연이냐? 부모님은 손자가 떠나고 나한테 한 짓 때문에 죄책감을 떠안고 살다가 돌아가셨어. 내가 정신병원에 나왔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나같이 파리 같네. 인간 목숨은 질긴데 말이야. 니들 식구들은 인간이 아닌가 보다. 정말이지. 시부모는 사람의 형상을 한 괴물이었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종식이 부모님에게 한 짓들은 하나같이 별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 남편 종식이는 부모님이 큰 돈을 받고 떠났을 때 홀로 부동산 일을 배웠어요. 20년 동안 많은 업적을 세웠고 이 분야에서는 엄청난 전문가이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서 나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며 지내다가 미용 기술을 배웠고 15년 만에 대형 샵을 차렸답니다. 저와 종식이는 서로를 잊고 지내다가 5년 전 우연히 제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종식이가 들어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 저희는 눈물로 인사했고 깊고 빠른 사랑에 빠졌답니다. 종식이는 결혼을 한 번 했었고 전처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저희 인연은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죠. 종식이와 결혼할 거라는 엄마의 말씀이 적중했더라고요. 저희는 결혼을 했고 딸도 한 명 출산했답니다. 그리고 평창동 대저택 앞에 찾아온 이유는 노부부를 쫓아내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보, 시작해. 그러지. 두 분, 이 집 경매로 넘어간 거 아시죠? 제가 싼 값에 아주 잘 샀습니다. 아직 짐을 안 싸신 것 같은데 이삿짐차 불러드릴까? 뭐야, 니놈이 뭔데 우리 집을 경매로 사? 우린 아직 건재하다고. 여긴 우리 집이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나와야 재밌죠. 저와 그이는 실실 웃으며 뒤를 돌았습니다. 법원 공무원과 철거팀을 불렀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입니다. 여기 명령서 보이시죠?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두 분이 완강하게 나오시니 저희도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들 들어가서 짐을 모두 수거하고 노부부를 밖으로 내보내. 안 돼. 이것들이 감히 우리 우씨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해? 야, 김민희, 네가 벌인 짓이지? 예전에 우리한테 당했다고 네가 우리 남편 회사를 무너뜨린 거지? 아니요. 난 당신 남편 회사에 손도 안 댔어요. 알아서 망한 거고 내 남편이 경매로 사들인 것뿐이에요. 두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 이상으로 복수를 해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해드릴 게 없네요. 물론 앞으로 알아서 계속 단계별로 무너지겠지만 말이에요. 저 얄팍한 것. 니들 한 명이라도 여길 들어오면 절대로 가만 안 둬?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대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모조리 빼서 포장이사 차에 싣더군요. 참고로 포장이사비는 시부모가 내야 했답니다. 시부모는 집안에서 물건을 못 빼도록 막으려고 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을 제재하지는 못했어요. 집안의 짐이 다 빠지자 남자들이 시부모를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노부부는 억울하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대문 안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악한 두 분, 기분 어떠세요? 이제 여기 우리 집이네요. 조금 전까지 이 안에서 살던 두 분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셨네요. 너무 재밌다. 너 가만 안 둘 거야. 여보, 대문 닫아. 쾅 소리를 내며 대문이 닫히자 시부모가 발광했어요. 하지만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산전수전을 겪고 이렇게 잘 살게 됐네요. 이거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지.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계속해서 원망하며 저주를 퍼부어야지. 당신들은 이제부터 진짜 생지옥이 시작될 거야. 헛된 희망은 꿈꾸지 마.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두 분 아주 재미있는 부부야. 저런 하찮은 기집애한테 당하다니. 분해. 우리 집안에 죄를 뿌리는 못된 것. 너 두고 봐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복수해 줄 테니까. 각성한 저의 비웃음에 두 부부는 더욱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시부모를 데리고 어딘가로 떠났고 저와 남편은 그 집에서 바로 나왔어요. 그 더러운 시부모가 살았던 집에서 살 일은 없었습니다. 경매로 싸게 매입했으니 리모델링하고 비싸게 팔 계획이었답니다. 남편이 알아서 잘 진행해 주었고 대저택은 매우 비싼 값으로 팔렸답니다. 몇 달 사이에 인생이 180도 꺾여버린 시부모는 좀 불쌍하게 끝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쉼터에서 지내다가 화병으로 인한 건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마지막 복수를 위해 병원에 찾아가서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더한 지옥으로 가셔야 하니 잘 버티셔야죠. 퇴근 뉘슈.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지 못한 한 맺힌 여자죠. 에? 며느리? 이봐요. 내 나이가 22살인데 무슨 며느리야? 농담을 진지하게 잘하시네. 나 시집 갈 날을 받아놨어. 머리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 그러시구나.
축하해, 친구야. 실은 내가 네 친구야. 그렇지? 기억난다. 네 엄마 봉사잖아. 네 아빠는 절뚝이고. 맞지? 기억에 혼돈이 왔는지 과거와 미래를 섞어서 말하더라고요. 여전히 말버릇은 없었습니다. 친구야,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내가 하나 말해줄게. 네 미래에 대해서 말이야. 넌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이게 지금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지금 넌 정신병원에 있어. 22살이 아니라 곧 74이 된다고. 자, 거울 보여줄게. 거울을 들이밀어주자 얼굴을 본 시모가 경악하더니 하얀 개거품을 물더군요. 이게 뭐야?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못생긴 늙은이를 내 눈앞에서 치워! 더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네. 이제 끝났다. 내가 소원하던 복수. 어머님, 남은 인생 이렇게 바보로 사세요? 등을 돌리고 돌아서자 시어머니는 다 잊어버리고 인사를 하더군요. 친구야, 잘 가. 다음에 또 놀러와. 그래, 벽에 똥칠하면서 잘 놀고 있어. 정말 이젠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딸이 사는 집은 팰리스 타워예요. 남편 종식이가 성공해서 마련한 집이죠.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니 엄청난 성공을 했네요. 그 과정에는 시부모가 있었고요. 또 잠시 원망했지만 부모님과 남편의 부모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보, 우리 딸이 울어. 가만히 있어봐. 나 사연 쓰고 있잖아. 사연? 무슨 사연? 우리 살아온 이야기를 써서 유튜브에 보내보려고. 그래. 그럼 열심히 써. 나는 좀 멋있게 써주고. 알았으니까 딸이나 잘 보고 있어. 다 쓰고 갈게. 글을 쓰다 보니 옛날 생각에 화도 났다가 제 자신이 불쌍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행복한 지금을 보니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기구했던 저의 인생의 희망의 불꽃이 잘 피어올라 잘 살게 되었네요. 힘들었던 과거로 인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분들께 제 사연을 바치고 싶습니다. 부디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